일단 주정부에서 계속 이제 법이 발의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허들을 그렇게 확실히 넘었다라고 하는 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저희 촬영 시점 기준으로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서 뉴햄프셔 주에서 드디어 이제 투자 법안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주지사가 도장을 찍으면서 미국의 뉴햄프셔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비축 자산으로 이제는 전략 자산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페이지를 하나 넘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이 아직까지는 크게 회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발표되자마자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는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미국의 채권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과 관계된 법안이지 이게 비단 디지털 자산에 국한된 법안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로 삼은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한다는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의 주체가 연방정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방정부에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주정부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정부마다 다 다른 법안들을 꺼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오히려 규제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훨씬 더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강하게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들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이 애리조나주에서는 준비금 법안을 주지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도장 못 찍겠다 해서 거절을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약화된 법안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SB 2749라고 하는 법안인데 여기에는 이 강제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냥 주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들여서 매집을 하진 않지만 이 3년 동안 뭔가 수취인이 없는 주인이 없는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보상을 또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애리조나주도 사실은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좀 엇갈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호재와 악재가 조금 공존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 쪽의 수요입니다. 기업 단위의 채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미국의 상장 기업 단위로 많은 매집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글로벌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상장 기업들의 보유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추이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단기간에 8만 개에서 10만 개의 BTC가 기업들이 보유한 물량들이 늘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흐름들도 앞으로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야 되고 결국은 본인들의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최근까지 비트코인을 채택한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뭐 10수년, 20수년을 바닥을 기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후에 천문학적인 상승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일본의 스트래티지를 표방하고 있는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1년 사이에 무려 2,500%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에셋 엔티티즈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이제 재무회사로서 첫 비트코인 재무회사로서 재무관리회사로서 상장이 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와 합병을 하면서 비트코인 재무회사로서의 어떤 플랜을 제시를 하니까 가격이 하루 사이에 455%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것은 상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어떤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으로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받아들였을 때
본인들의 로드맵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기업단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채택하기만 했는데 이것들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더 다양한 전략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 에셋 엔티티즈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이외에도 솔라나 같은 이런 코인들을 갖다가 재무에 또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노버라고 하는 회사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디파이 디벨롭먼트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아예 본인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완전히 가겠다라는 관점을 보여줬는데 이런 회사들도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그 재무에 포함된 효과들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움직임들이 향후 상장 기업들의 이 채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집계상으로도 이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갔다라는 부분을 일전에도 작가님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 올해 초 그리고 또 5월, 4월 달까지도 추가적인 계속되는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좀 한켠에서는 단단한 수급들이 또 우리 시장에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추세 자체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물음표가 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 관련해서 앞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보는 지표에서는 요만큼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지표 중에서 IFP라고 하는 지표 기억나시나요? 네. IFP라고 해서 인터 익스체인지 플로우 펄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자본이 현물 시장으로 가는지 파생 상품 시장으로 가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제가 앞서 현물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파생 상품 시장으로까지 자본이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강세장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강세장을 나누는 지표들을 한 10개 정도를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제 강세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지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강세장을 판단하고 그리고 온체인 지표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을 판단할 때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은 1개월, 1시간부터 6개월 내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투자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어느 가격에서 많이 매집을 했는지, 즉 이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인데요. 이 단가보다 가격이 위에 있으면 상승장이라고 보는 입장이 많고 이 구간보다 만약에 밑에 있으면 하락 구간이라고, 즉 약세 국면이라고 보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이 93.5K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월등하게 넘어섰죠. 100K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를 조심스럽게 강세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강세장으로 전환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3개월 전에 10만 달러가 넘었었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 진입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시장이 쉬어가는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특히 알트코인 쪽은 또 좋지도 않았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완전한 대세 상승장이다. 그렇게 보실까요, 작가님은? 네, 우선은 이것도 이제 조심스러운 관점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이렇게 랠리가 시작되면은 비트코인이 또 유의미한 상승을 한번 하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더 렉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머지않은 시기에 한 번은 또 찍고 내려오는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상승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에는 109.5K를 찍고 내려왔으니까 그보다는 더 월등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구간들을 뭐 여러 가지 또 가격 모델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파이 사이클 지표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 한번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아무리 못 가더라도 150K에서 200K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한번 찍고 나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순환이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번 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그 흐름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자본이 전환되는지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올해까지 4년 동안 이어져 오던 사이클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이 대략적으로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간이죠. 마지막 정점을 찍기 위해서 최근 얼마 남지 않은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은 만약에 과거의 사이클 모델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점을 찍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구간을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모델링 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10월 정도를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여름 구간 동안에는 또 삐걱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고 더 크게 상승 랠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이번에 한번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는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추이를 봐야 되는데, 앞서 질문 주셨던 부분들 하나만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상승장 사이클이 다시 재개가 되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이클 상에서 현 시점에서 온체인 상으로는 그렇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국면이냐 하면은, 그동안에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왔었고, 단기 보유자들은 패닉 셀링을 해왔는데, 이 구도가 이제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이제 조금씩 물량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은 약간씩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다시 장기 보유자의 매도와 단기 보유자의 매수세가 전환이 되게 됐을 때는 더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세 상승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켠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리스크가 좀 잠재되어 있다면 작가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리스크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거시경제 이슈를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측면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부터 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환희에 차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렸던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의 가장 중요한 구간들은 결국은 바이더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점은 어차피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구간에서 매집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상당히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미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이 될 수 있는지를, 미실현 수익들을 보면서 이 실현 시점을 노려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참 그 하락장을 기다리긴 않았지만 저희가 그 횡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기에 매수의 타임이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또 시장을 보면 아쉬운 마음들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아쉬움과 또 행복감이 같이 있는 또 이야기들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늘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다들 죽겠다 하고 막 우는 소리를 낸다, 다들 공포감에 패닉 셀링을 하면은 어김없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복적으로 중요한 시그널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어김없이 강하게 매수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오히려 더 매도를 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격이 오르면 그때 살 걸 하고 후회를 한다는 건데, 이번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반대로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즉, 시장이 공포감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고, 시장이 환희에 차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쯤 나가야 될까? 이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와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통해서 잘 판단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면은 이 투자로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